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쓰공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맞아요. 진짜 그 아름다운 날들의 연속인데 예,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우리 방송을 시작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MBTI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언니 MBTI 검사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뭐 다 공개하긴 그런데 E예요, E. 맞아. 나랑 반대야.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뭐 중간에 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첫 번째가 I고 마지막이 J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내향적인 I형이다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제가 파워 J라는 점을 공개하면서 책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파워 J인 저는 네. 계획 세우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 달력이 빼곡해요. 일정을 미리미리 이렇게 적어두고 웬만하면 거기서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와.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그렇군요. 저랑은 좀 반대. 저는 애지간하면 즉흥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 진짜 되게 반대다. 네,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존재 같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체크하는 게 주간 날씨 예보예요. 한 주 이제 일기예보를 좀 봐야지 저의 계획을 알맞게 수립을 하고 또 실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일기예보와 같이 꼭 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뭐죠? 바로 내일 또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한 예측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트렌드를 좋아하고 트렌드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트렌드 세터. 그래서 MBTI부터 시작해서 트렌드까지 왔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썰을 풀어 나가는 이유가 오늘 또 트렌드 관련된 책을 골라왔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서 참 좋아. 네, 오늘은 시대예보라는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시대예보 참 제목도 예쁜데요. 네. 그 옛날에 뭐 사랑예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근데 이 보통 트렌드와 관련된 책들은 주로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읽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 트렌드 책은 이제 말에나 또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연중에도 이게 지금 거의 1년 중간이잖아요. 그죠? 한 중간이야. 이렇게 또 트렌드 네. 책을 소개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뭐 아주 훌륭한 책인가 보네요. 그쵸. 사실 이 책은 지난 연말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저도 올해 초에 읽기는 했었는데요. 네. 근데 소개가 좀 늦었잖아요. 네. 처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소개를 안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네. 제 생각에는 이 책이 경제와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는 일반 이제 사회학 분야의 책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쓸공 언니의 결이랑은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 책이 오랜 기간 네. 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그것도 경제 섹션의 베스트셀러로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란 것이 거시경제와 연결돼 있어서 그쵸. 떼놓을 수 그래서 없지. 그래서 경제 섹션에 있었나 보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놓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책은 경제를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지금이라도 우리 쓸공님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변한 이유에는 물론 이제 서점의 경제 섹션에 이 책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네. 또 올해 이제 제가 여러 권의 경제 책을 읽으면서 경제를 잘 이해하고 특히나 이제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네. 남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통찰력이라는 게 사실 한 분야의 책만을 읽는 것보다는 네. 사회과학 또는 여러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으면서 내 다양성과 깊이를 동시에 오랫동안 쌓아가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렇게 이제 저도 관점을 좀 새롭게 하고 다시 시대예보라는 책을 읽으니까 경제 공부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 소개가 좀 늦었다.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했어. 네, 맞아요. 변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시대예보. 언니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목이 참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기예보 하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시대예보 하니까 괜히 있어 보여. 있어 보여요. 맞아요. 책 제목을 진짜 잘 지셨어. 그러네요. 네. 이 책은 이제 앞에서 제가 트렌드에 관한 책이다라고 했지만 트렌드 중에서도 메가 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좀 긴 흐름의 시대 변화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렇군요. 이 요즘과 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네. 이 앞일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맞아요. 예측이 불가하거나 예측과는 너무 다르게 어떨 때는 심지어 정반대의 일도 일어나니까 그렇죠. 예측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월가의 전문가들의 예측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이런 에피소드도 다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철의 기상을 알려주는 일기예보보다 내 삶을 대비하기 위한 더 큰 호흡의 시대 예보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이쯤에서 이제 저자 궁금하시죠? 네. 네. 이 책의 저자는 예전에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셔가지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송기령이라는 말총머리 아저씨인데 좀 특이하게 생기셨어요. 예, 네. 좀 이렇게 안경 쓰시고. 맞아요. 예. 참 그분 머릿결이 좋으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야. 남자분인데 깔끔하게 묶으셔가지고. 맞아. 네. 그분이구나. 네. 이분이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송기령 작가님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인드 마이너라고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캐는 사람 이런 의미죠. 예전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통계 쪽 일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랑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게 일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들이 이야기하는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인사이트. 맞아. 그거를 캐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맞아. 적이 있는데 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데이터 분석가보다 이제 마인드 마이너라고 하니까 훨씬 이제 인문학적이면서 있어 보이는 그런 분인데 네. 이분이 컴퓨터 공학도인데 글까지 또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골고루 또 잘하시는 분이네요. 문이과 통합형인지.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마인드 마이너인 송기령 님이 예측하는 미래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책의 프롤로그부터 보면요. 앞으로의 시대는 쪼개지는, 흩어지는, 홀로 서는 이라는 이 세 단어대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위로부터 아래로 억압적인 기제로 유지되던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이제 개인이 상호 네트워크의 힘으로 자립하는 새로운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자립에 의한 개인의 시대, 요거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제 조직 안에서 한 명의 역할로서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홀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개인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를 핵 개인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좀 예전에는 어떤 큰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에 묻어갈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는데 20%는 사실 묻어가는 사람들이었을걸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얘기네. 그쵸. 그죠. 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제는 핵 개인이라는 용어까지 정말 그야말로 잘게 쪼개졌네요. 그렇죠. 나노 사회가 된 거예요. 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능화와 고령화가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능화, 고령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변화들이잖아요. 네. 특히 이 지능화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더 똑똑해지고 홀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전 같으면 이렇게 방송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없죠. 그렇죠. 네. 방송국에 입사하지 않는 한. 않는 이상 그죠. 못했지. 진짜 그것만 봐도 기술 발전이 얼마나 네. 그 홀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의 영역을 넓혀주었느냐. 맞아요.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는 말 그대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듦, 노령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AI, 생명공학 같은 여러 기술의 발전 덕분에 네. 사회가 지능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변화의 원인은 기술 발전이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네. 과거 우리 사회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언니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한민족, 맞아.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맞아, 맞아. 이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토부리 기억나시죠? 신토부리란 심지어 신토불이 만화도 있었어. 난 그걸 봤어. 진짜. 그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맞아. 이러면서 광고도 나오고 맞아. 그 광고에 되게 가슴이 또 뭉클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는. 맞아요. 애국심 고취되고 막. 맞아요. 이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큰 대의를 위해서는 뭐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죠. 네. 맞아요. 이렇게 조직, 크게는 국가가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이 큰 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 구성을 해야 했거든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층적인 조직을 구성을 하고 계급이나 명령에 잘 따르도록 조직에 충성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런 시스템으로도 우리 나이 때는 또 교육을 받았지. 맞아. 교육을 받았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안 통해.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변해가고 있어가지고 또 우리 밑에 세대한테는 전혀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네. 단일화된 하나의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수직적인 능력주의가 중요해지면서
직위나 학벌이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어 온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직함으로 부르잖아.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어떤 개인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학벌 좋은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렇죠. 지금도 뭐 이 부분은 뭐 의대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랬던 사회 분위기가 최근에 들어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왜 보통 세대들을 분류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아마 뭐 X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쯤 될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신세대를 나타내는 말로 이제 M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와 MZ로 대표되는 신세대 간의 세대 차이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요. 이게 신세대라고 하는 용어도 좀 약간 옛날 말인가? 신세대라고 하면은 옛날 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냥 이거 제네릭 워드 아니에요? 그쵸. 그죠. 새롭다. 그러니까 new generation.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더 있어 보인다. 그치.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일보 책을 읽으면서 한 이제 젊은이의 책 리뷰를 봤는데 이 책에 나오는 시대 변화의 그 미래의 시대상 있잖아요. 네. 이게 본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꼭 책으로 읽어야 되냐? 이런 리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아까 앞에 들으면서 네. 이건 난 한 10년, 20년 전부터 느껴왔던 건데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쵸. 그런 걸 느꼈구나, 이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70대 정도의 시니어분의 리뷰도 하나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은 이런 변화가 너무 두렵다. 어색하다. 라는 또 의견을 써두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성세대는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성공 방식이 변하니까 그쵸. 그게 싫으실 면도 좀 있을 거야. 두렵기도 맞아요. 하면서.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 이 세대 간의 이 차이가 이런 생각이 좀 했고 아무튼 이 MZ세대는 기성세대가 느끼는 것만큼 집단주의나 뭐 국가가 우선시되는 국가주의와 같은 개념을 아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6월 호국 보훈의 달 해가지고. 맞아. 그죠? 막 포스터 그리고 글짓기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그 뭐 어쨌든 어릴 때 다 자아가 형성되는 건데. 맞아요. 그죠?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국기에 대한 경례도 네, 우리는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했잖아요. 애국가 부르고 뭐든지 시작하고. 심지어 무슨 MT 비슷한 거 가도 애국가를 불렀어. 우리끼리.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 아주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심지어 극장에서 애국가가 나왔었어요. 맞아. 그죠. 이러니까 너무 옛날 것 같은데. 이쯤에 흑백 영화 본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야. 와, 이쯤에서 그만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해온 세대에게 네. 뭐 갑자기 애국심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주의 가치관을 이해해. 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다른 거지. 그치. 그리고 요즘 이제 기업 내에서도 꼰대와 MZ 신입사원의 불통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 요즘 세대, 즉 이제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꼰대, 뭐 권위적인 과 같은 단어들이 가장 불편하고 혐오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제일 무서운 말 라떼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게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약간 무서운 것도 있어요. 금지어야, 금지어.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로 해야 되나? In my days 뭐 이래야 되나? 맞아요. 과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크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맞아. 이제 책에서 과거의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로 국가주의, 뭐 집단주의, 계층적 사고, 또 권위주의 같은 이제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해석을 해보면 예전에는 집단이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개인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 인식되어 왔다면 지금의 사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는
조직보다는 개인이 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변화의 이유에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지능화가 그 원인인데요. 지능화라는 변화의 배경에는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다루었던 주제인 AI의 역할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개인은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 같이 모여서 일하고 또 뭐 조직이 그 힘을 발휘하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제 부속품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개인은 개인의 역량을 팔았다기보다는 시간을 팔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최고로 일찍 나와가지고 남들 다 갈 때까지 일도 없으신데 앉아있는 부장님이 계셨어. 그분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지. 그치. 네. 그리고 화장실 가실 때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시려고 서류철을 들고 갔어. 결제를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에 서류철을 들고 가셨어. 그치. 시간을 보여주는 자기가 이만큼 쓰고 있다라는. 그치. 맞아. 능력이 약간 표준화되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야근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 일찍 가면은 나만 뭔가 도태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미래 사회에서는 로봇과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시간을 파는 일을 대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AI에게 모든 일을 다 뺏기게 될까봐 겁이 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화장실에 서류철 들고 가시던 부장님이 생각이 또 나네. 근데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그 뭐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시면서도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었던 거야. 나는 부속품인데 내가 해내는 역량을 확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맞아. 지시된 일만 하면 되는 직업인데. 그죠. 자, 그러면 그 부장님 같으신 분들은 도대체 AI 시대에 시간 말고 무엇을 팔아야 하는 거죠? 책에서 저자는 인간은 이제부터 우리의 지능을 팔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 더 어렵죠. 더 어렵네,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예전에는 이제 한 조직 안에서 여러 명이 나눠서 분업을 했고 그래서 하나의 일을 완성했는데 앞으로는 AI 비서를 둔 개인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니까 그 역할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한 명이 생산해내는 결과물 또한 이제 완전한 것에 가까울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AI도 근데 각 회사마다 능력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AI를 자기가 쓸 수 있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달라지네. 그렇지.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AI 디렉터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내가 어떤 AI를 디렉팅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나의 자본력과 연결되잖아요. 경제력. 그죠? 그럴 수도 더 있죠.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비싼 AI를 써야 그치. 조금은 더 성과가 좋을 확률이 높아지겠지. 맞아요. 이것도 좀 두려운 사실이네요. 맞아요. 이제 특히나 이런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자신의 전문성 보호를 위해서 뭐 공개하지 않던 고급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개인들 있잖아요. 네. 이런 개인들이 생성형 AI에 의해서 이 정보들이 이제 시장에 풀리면 자신들의 커리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전문직이라고 분류되던 뭐 세무사나 맞아, 변호사. 그런 분들이 본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이 이제 세상에 풀리면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 지능화로 개인 한 명 한 명이 처리해낼 수 있는 역량이 커지게 되면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고품질 지능을 팔 수 있는 개인의 힘이 강해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도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지능이 단순히 내 지능이 아니라 AI와 협업을 해서 맞아. AI에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런 거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이걸 해서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했던 인적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 이게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갖고 있거나. 누구나 신입이야. 네. 맞아. 그리고 또 다른 사회 변화의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퇴직 후에 한 10년에서 20년 네. 정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여 년간의 삶은 자식이나 친지 뭐 이런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살 만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퇴직 후에 남은 세월이 6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퇴직 후에 60년의 삶을 자식에게 의탁한다? 이미 이것은 지금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식한테 그쵸. 의지하는 삶. 불가능한 삶이지. 불가능하고 본인도 원하지 않으셔.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효도의 종말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단어와 함께 20년의 양육을 60년의 돌봄으로 대갚아야 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거래다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 우리 어렸을 때는 왜 6, 70 하면은 얼마나 그 나이 많으신 걸로 느껴졌어요.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잔치하고 그랬잖아. 막 우리 할머니도 막 60세 그 환갑잔치에 막 했죠. 밴드 부르고 막 그죠, 가수 불러가지고 막 온 식구 춤추고 막. 이거는 도시화된 어떤 환갑잔치고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는 마을에 돼지를 잡았어요. 와, 멋있다. 향수가 느껴지네 진짜. 나 약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60은 너무 젊으시잖아.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 그치. 요즘 난리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도 내가 앞 세대를 잘 돌보았다면 뒷세대가 나를 잘 돌볼 것이다라는 이제 사회적 약속에 의해 연결된 그런 조직으로 여겨졌었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자원을 앞 세대를 위해서 혹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책에서는 이러한 이연된 보상의 관계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 이연된 보상 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제는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보상 체계는 무너진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아직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또 꽤 있어. 되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한 효도를 생각해봐요. 그거는 못하죠. 비교가 우리가. 안 되지. 비교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섭섭한 거야. 부모들은 계속해서. 항상 섭섭하지. 본인들은 효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맞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중간에 낀 세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윗세대를 위해 희생을 했는데 우리 아랫세대는 그 희생을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도 이 자식한테 보상 심리를 가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이제 이미 앞 세대 낀 세대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지. 그치. 걔가 뭐 낳아달라고 해서 내가 낳아준 것도 아닌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낀 세대, 책에서는 이제 미정산 세대라고 라는 용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효도의 종말이라고는 하지만 이 미정산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 세대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는 이제 억울함을 안고 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약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이제 핵 개인 사회로 가는 이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네요. 요즘 애들은 너무 뭐 개인주의야.
라든가 이제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는 식으로 이제 특정 세대가 이상하다, 유별나다라는 생각은 이미 이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제 가치관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안 해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를 않아. 맞아요. 그리고 인간이 원래 약간 조금씩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신이 저 사람한테 100을 줬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50이라 그러더라고요. 받은 사람은 또 30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네. 저런 거 따지면은 세상 돌아가질 않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따지지 말고 이렇게 서로 이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구나. 저 세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변했어. 그러니 뭐 내가 억울함이 좀 있어도 내가 좀 죄책감이 좀 들어도 이거를 뭐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핵 개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요 해답은 다음 방송에서 아이고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변화하는 건 어차피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이제 핵심은 다음 방송에서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같이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뭐 집단주의가 나쁘다, 개인주의가 좋다, 아니다, 뭐 이런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쵸. 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이런 걸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가정의 달 5월인데요. 네. 가족 모임이 많은 달이죠. 그쵸. 예, 세대 간에 만날 일도 많은 달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 하실 때 오늘 배운 세대 격차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네. 서로를 이해해주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네.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